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나 광고를 통해서 고향에 기부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제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 고향사랑 기부제를 광고하는 문구인데요.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대와 또 우려되는 점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제 옆으로 윤영한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윤영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홍성열 전 증평군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은편으로 가겠습니다.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한숙 충북도민의 중앙회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 만나보시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이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구 소멸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을 조금이라도 늘려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기부자는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활용됩니다. 앞서 이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 지자체 간 답례품 출혈 경쟁 등 부작용도 있었던 만큼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해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여전히 이제 생소한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서요. 일단 어떤 제도인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윤 부장님께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은 일본의 그 후쿠이현의 후루사토 제도라고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한국에 들여온 제도인데요. 일본에서도 똑같이 이제 수도권 비대화와 그 지역의 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자체 차원에서 제안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기부자가 특정 지역에 기부를 하면 그거에 대한 30%가량의 답례품을 주고 그 30% 외에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의 세액공제를 10만 원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지자체 입장에선 그 기부금을 주고 그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기부금을 가지고 지역의 수건 사업에 쓰는, 정리하자면 기부자는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고 답례품 받고, 지자체에선 기부금을 만들기 때문에 답례품을 만들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네. 그 돈을 가지고 지역의 수건 사업에서 쓰는, 저는 소위 일석사조의 어떤 효과를 갖는 그런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기대되는 효과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 제도에 여러 또 더한 취지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전 의원님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있을까요? 일단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의 원취지는 어쨌든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을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그럼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금 지방 소멸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에 스스로 자구책을 좀 만들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최근에 이 나온 그 기사들을 쭉 봤어요. 최근 10월달 한 달 동안 200여 건의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된 기사가 전국에 실린 거를 제가 한번 쉬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로 답례품 이야기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본 사례를 좀 눈여겨보면 꼭 그 중요한 모금 전략은 빠져 있고 답례품 중심으로, 그러니까 일본도 그 최초 5년 정도는 계속 답례품 중심으로 막 하다가 이제 모금 전략으로 전체적으로 좀 그 돌아가면서 성과를 좀 내기 시작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눈여겨 보이기도 합니다. 네. 뭐 더 붙이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뭐 자유롭게 더 듣겠습니다. 예, 부회장님. 저는 특별히 지금 뭐 답례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답례품보다는 그 기부를 하는 분들은 굳이 답례품을 받고자 기부를 한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성과를 낼 것이며 어떤 기대를 갖고 확실한 목적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그 고향사랑 기부제를 운영을 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대부분의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제 답례품으로 지역의 특산품을 제공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제 답례품을 생산하는 그런 농가나 또 아니면은 제조업체나 이런 데 이제 어떤 이익을 주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또 일단 해보고요. 예. 또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를 또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수도권을 비롯한 이런 도시에서는 답례품 걱정을 또 많이 하지 않을까. 별도의 어떤 지역 특산품이 마땅치 않은 그런 네네. 지자체에서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부자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치를 좀 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우선 그 답례품이 어떤 경제적인 가치라도 좀 있어야 되겠죠. 너무 볼품이 없거나 네네. 또 가치가 없으면은 또 답례품으로서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요즘 힐링이나 건강 뭐 이런 거 많이 또 얘기되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으로 만족이나 그런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치도 좀 담겨 있으면 좋겠고 또 정신적인 가치도 좋고요. 또 지역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적 가치 이것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이런 그 가치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본의 사례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하나의 거대한 포털 사이트에 아까 이광희 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43개의 지자체가 경쟁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럼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특정 사이트에서 구글링을 해보고 내가 어떤 것을 사느니 거기서 사겠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도 결국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기부는 고향에 대한 애향심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답례품의 매력도가 좌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예컨대 일본의 북해도 가리비라든지 털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랭킹 5위 안에다 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하나를 드리고요. 첨언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답례품은 그 자체로 그 답례품에 선정된 그 기업의 제품에 대한 어떤 신뢰성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네네. 어떤 상징적인 차원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고 객관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본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일본은 세금을 고향세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어차피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의 일부를 고향세로 어느 곳을 지정을 하는 곳이거든요, 지역을.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세금이 아니라 기부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크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부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꼭 어떤 답례품만 보고 줄 가능성도 물론 이제 기왕에 낼 바에는 답례품 네네. 보고 고를 가능성도 있지만 예. 고향에 대한 예컨대 이제 괴산 출신이지만 나는 괴산을 위해서 좀 기부를 하겠다 이런 뜻도 굉장히 많이 포함된다고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도 1등부터 10등까지 쭉 하면은 홋카이도 같은 경우 4개가 들어갔는데 거의 뭐 많은 수가 이렇게 그런 어떤 지역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상품들이 우수한 답례품으로 선정될 것은 맞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예컨대 히로시마현의 진세키 고겐초의 경우는 어떤 유기견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해서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모금이 되면 그 이제 답례품이 뭐냐면 그 강아지 이름 장명권을 주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이 굉장히 이걸로 50억 이상을 모금을 했으니까 예. 굉장히 성공한 사례고 홋카이도 또 가미시 호로정 같은 경우는 그 보육 환경 개선 비용으로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13년 만에 인구가 증가하는 이런 효과를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답례품이 그 어떤 지역 농산물만으로 될 네네.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답례품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측면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충북연구원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이제 연구 용역을 좀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재밌는 점들 윤 부장님 어떤 것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금년도 상반기에 이제 충청북도의 의뢰로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의 총괄을 맡고 나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봤습니다. 지역의 입장 그리고 재경민의 입장 두 가지로 해서 도내 13개 지자체
군 시군민과 그다음에 재경 향후회를 동원을 모셔가지고 대략 한 2,300여 장의 설문을 좀 뿌렸고요. 전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제일 좀 걱정되는 것은 이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 53%가 나왔거든요. 좀 뭐 시간이 흘렀으니까 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숙제는 이 제도에 대한 홍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어디에다 그럼 기부를 하겠느냐? 첫 번째는 고향, 두 번째가 지역 연구, 특히 출신 학교에 대한 얘기로 나왔고요. 그것저것 없다라면 부모나 친인척에 있는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 제도의 취지하고는 뭐 일정 부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답례품과 관련해서는 농특산품의 선호가 제일 큽니다만 다음으로 이제 고향 사람 상품권 같은 것들도 나왔는데 아까 이제 이광희 의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무형의 어떤 재화들 예컨대 명예 군민증이라든지 명예 시민증 아니면 지역의 어떤 살림 체험권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다양하게 스펙트럼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이 두 가지 성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이거든요. 사랑의 열매 같은 어떤 기부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그 답례품으로 기부자의 기부 동의를 이제 자극한다는 면에서 소비 심리를 부추겨야 하는 온라인 쇼핑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다 굉장히 전문적인 용역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각 지자체에서 약 3천만 원 정도 가까이를 걷어가지고 전국의 243개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이죠. 그걸로 몰을 만들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부 불만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하고 다를 바가 없는 쭉 이렇게 편성해 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단체를 홍보하고 자기 단체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하는 내용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일반 온라인 쇼핑몰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똑같은 거예요. 일본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3, 4년 지나서 2015년도부터는 각자 그 자기만의 온라인 쇼핑몰 그 고향사랑 고향기부금제에 대한 그 홈페이지를 작성해서 스스로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90% 이상이 다 각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행안부가 통제하려고 하는 이게 오히려 더 문제적인 성격이 아닌가 그런 내용들이 이걸 가만히 쳐다보면 저도 그런 우려가 이 안에 좀 나오기도 임 부장님. 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고 안행부에서도 그런 어떤 전후 사정을 모르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시행착오의 최소화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에 시행 초기에 기부금의 거의 99%가 답례품으로 나가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금의 법에 대해서 저도 불만은 있고 또 법제연구원에서도 개정의 추진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규제 조항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시행착오의 최소화,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한 어떤 부불가피한 측면들도 분명히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사실 이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잘 또 개선하고 개정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측면이 많이 있는데 우선 그 제도권 하에서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성공 여부가 상당히 우려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알맞는 또 유능한 공무원도 배치하고 뭐 답례품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홍보 전략에 있어서도 제한하는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가는 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법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잘 피해서 그래도 효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그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더 듣겠습니다. 황 부회장님. 네. 저는 너무나 많은 규제가 있어서 이 좋은 제도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를 찾아야 되고 규제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는데 이 규제는 정말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거나 뭐 이런 거에 출마하는 분들한테 적용되는 규제보다도 더 센 규제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500만 원 이상이면은 안 된다라는 규제,
그래서 금액도 조금 이거는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나 지자체에서 형사적인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된다 그러면 사실상 많이 위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170만 충북 출신 출향인들이 어떤 홍보를 할 것인가 한번 숙제 아닌 숙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규제가 많다 보니까 네. 단체가 하는 거는 안 되고 그럼 개인이 한다 그랬을 때 그럼 개인이 SNS 프로필 사진을 바꾼다든가 고향사랑 기부제로 네네. 그다음에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인스타그램 프로필, 페이스북 프로필을 바꿔서 내 개인 스스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나는 실천하고 있다라는 거를 홍보를 하는 방법 또한 정기 간행물이나 지역신문 한 꼭지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우회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생각하면서 규제는 조금 많이 완화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충북연구원에서 이제 실태 분석한 것에 따르면 5년간 이제 연도별 재정 유입 효과를 이렇게 좀 눈여겨봤는데요. 예. 내년에가 한 140억에서 5년 후에는 한 210억 정도까지 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자체가 약간 보수적으로 좀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효과가 더 그러냐면 있을 것이다. 예, 왜 그러냐면 2020년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업이 9조 2천억 원 정도의 기부를 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5조 2천억 정도를 기부를 한 상태입니다. 2020년 현재.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상당수가 고향사랑 기부제로 편입되거나 거기서부터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전망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요 수치보다는 굉장히 0을 하나 더 붙이거나 더 많은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던데 이런 이제 그 나온 것은 아마 준비 정도가 우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잘 안 되고 있는 제가 그 몇 개 지역에 관여를 좀 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충북 같은 경우는 조금 충북도는 준비를 미리미리 한 것 같은데 이제 경쟁이 충북도도 그렇고 다 경쟁 상대 아닙니까? 예, 기초도 결국은 경쟁이죠. 예, 서울시의 예. 구청들도 다 경쟁 상대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지역의 어떤 지방 소멸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중앙 단위도 다 경쟁 상대가 되는 거 서울시도 네네. 경쟁 상대가 되니까 예. 어쨌든 이에 대한 굉장히 전문적인 준비가 더 필요할 예. 것 같다. 지금처럼 공무원들 한돌 담당자 붙여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초기에는 효과가 저는 작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일정 부분 되면 오버슈팅이 되면서 5년, 일본에서도 5년 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듯이 이게 이제 초창기엔 작지만 그 효과가 클 거라고 보는데 예. 초기 시장 선점을 어떻게 해서 인지도를 높이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일본 사례는 아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럼 시군별은 어떨 거냐? 우리 모델링한 대로 되면 예. 인구가 많은 데가 많이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재경 향후에가 많이 사람 인구가 자체가 많으니까. 많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것을 좀 넓게 보자면요. 전국 단위로 보면 재경 향후에가 많은 데가 충북보다는 영호남이 많겠죠. 예. 그럼 그쪽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답례품 측면인데 우리 충북에서 과연 전국적인 어떤 차별성을 갖는 게 어느 정도나 될 거냐. 소고기 얘기하면 다 지역마다 자랑 소고기 그렇죠. 있죠. 아마 인삼도 죄송합니다. 정평 인삼도 유명합니다만 강화 인삼도 유명하고 네네. 유명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우리가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농특산품으로만 본다라면 해안가를 끼고 있는 제주도나 강원도보다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이 격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좀 냉정한 현실은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네네. 내년 상반기쯤이 되면 그 전국 석차가 나오겠죠. 예. 그거에 대한 복귀들이 될 텐데 저는 사실은 그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도 예. 있습니다. 그 시행 첫 해기 때문에 예. 뭐 자유롭게 더 의견 덧붙여서 듣겠습니다. 예. 그 이전 의원님. 5년 후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온 것은 일단 시행을 해보면서 시행착오들을 일본의 일본에서도 경우, 예. 이제 겪었죠. 그러면서 이거는 어쨌든 각자 도생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개별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 그러니까 공무원들 말고 그 어떤 자유로운 네네. 어떤 단위에서 준비가 되면 될수록 더 전문적인 요소들이 강화되면서 된 측면들이 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그 출향 인사들의
일본에서 성공한 사례들 보면 서포터즈를 출향인사들이 서포터즈 만들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예. 집중적으로 지원한 이런 게 성공한 사례가 많거든요. 결국은 우리도 지금까지처럼 이런 그 지자체에서 출향인사들에 대해서 이런 대우가 아니라 훨씬 더 그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세스를 좀 만드는 과정들, 그래서 같이 좀 공유하고 설득하는 작업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진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예. 교수님.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하지만은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이제 원제 제목인데 사실 그 고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내에다가 기부하는 거를 다 총망라해서 예.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답례품에 따라서 네. 그 지역에 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보고 꼭 뭐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에 기부할 것이다. 이런 그 기대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윤 부장님. 우선 그 광역에 대한 얘기들은 제주도의 케이스인데요.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두 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주장 때문에 이제 형평성 논란에서 이제 광역이 들어간 측면, 수도권의 어떤 논란 측면이 있었고요. 홍성열 교수님 말씀에 조금 덧대자면 과연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인구가 적은데.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안행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관계인구란 개념을 좀 도입하고 싶은데요. 예컨대 수도권에서 4일 살고 지역에서 3일 내려와서 하는 관계인구. 네. 또 기업체 때문에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 출신의 인구들, 네네. 혁신도시에 있는 인구들의 친인척들, 이런 분들을 친충북화하는 관계인구를 얼마나 넓혀갈 거냐. 이것들이 또 고민해야 될 하나의 팩터가 아닌가 제안드려 봅니다. 예. 제가 타 지역을 이렇게 눈여겨보면 그중에서 이제 모범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실무단을 공무원 주직뿐만이 아니라 외부 자원들 거버넌스형 그 실무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말씀대로 예컨대 보훈이 옛날에는 10만 명이 넘는 인구들이 청주나 타 지역 가서 산다고 지금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출향인사가 그만큼 되는데 그분들이 다 보훈군에만 그 뭐 이렇게 기부를 네네. 할 것이냐, 이것은 좀 보장이 없죠. 예, 보장이 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리고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는데 괴산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3일은 또 뭐 세컨하우스로 해서 살고 네네. 이런 분들에 말씀하신 대해서는 것처럼, 예. 어떻게 또 그 이쪽에 기부금을 내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좀 준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단점도 되게 많거든요. 충북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 여러 가지 여건상 굉장히 그 우려되는 지점도 많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한 사과를 꼭 충주 사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뭐 아까 한우도 그렇고 우리는 또 해산물도 안 나요. 그러면 그런 물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그런데 일본 사례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굉장한 폭풍 때문에 낙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낙과를 포장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향세로 대체하자고 그래서 대박이 터진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들을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무원이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명이. 그러면 지역사회의 어떤 거버넌스를 네. 통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역사회 거버넌스 얘기하니까 황 부장님께도 또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 있으신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네요. 특히 이제 충북 입장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타 지역과 관련해서도 이제 있을 수도 있고 도내에서도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익부 빈익빈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출생한 곳에다 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그곳에서 사업을 운영해서 그곳에다 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연고가 있어서 기부를 한다든가, 자기 마음에 그 가는 방향에 따라서 기부는 결정이 되는 건데, 이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꼭 해야 된다라는 법으로 명시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시에 한다고 해서 그 도시에 하는 분들한테 지방으로 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또 네네. 저희가 있지 않는 한 부익부 빈익빈에 대해서 방법은 찾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그 법 취지가 이제 거기에 있었던 건데 네. 사실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광역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그 도시 이런 데를 다 망라해서 다 적용 대상이 되니까 사실 그런 도시는 자주 재원이 이런 그 농촌에 있는 시군보다는 훨씬 더 좀 예. 부자죠 한마디로. 예. 네. 그런 군에나 그런 시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뭐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부익부 빈익분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 시행 단계지만 네. 좀 경과를 보면서 그런 그 재정 자립도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용 대상도 좀 고르고 예. 또 가능하면 광역자치단체는 좀 제외시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이런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 부장님. 예, 일단 안행부에서는 뭐 그런 어떤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뭐 행안부에서, 문서, 예. 행안부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일단은 좀 뭐가 좀 터져줬으면 좋겠다. 뭐 번쩍거리는 어떤 스타 상품이 하나 나왔으면 예. 좋겠다. 그러면 이 제도는 확 퍼질 것이다. 이런 네네. 얘기들을 좀 들었고요.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본에서 그 폭발적으로 늘어난 계기가 뭐냐? 결국엔 대지진이었습니다. 대지진이 나니까 그 대지진 난 지역에 기부를 해주는 어떤 그런 거라고 좀 보고요. 조금 더 말씀 나온 김에 좀 더 하자면 이 상품에 대해서는 좀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물류 네트워크를 이용해야만 되는 실물 재화보다 우리는 좀 보이지 않는 재화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본의 케이스입니다만 일정의 기부 이상을 하면 그 명예 시민증을 준다든지 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개 이름 뭐 동물 이름 붙여주는 것처럼 특정한 목적성의 기부금을 받고 거기에 기부자 이름을 다 써주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보여지지 않고 물리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가면 아, 내가 이렇게 기부를 했구나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측면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 좀 생각해야 될 측면이 이 카니발리즘이라고 하는 그 측면인데요. 네네. 지금 현재 기부금이 여러 금액이 있죠. 과연 근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면서 다른 기부가 이쪽으로 어떤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예. 측면에 대해서는 과연 고민이 없었느냐. 예. 다른 거는 그냥 기부만 하고 끝낸다. 아니면 뭐 교회에 11조라거나 그러면 일정한 뭐 세액공제가 되는데 이거는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도 되고 답례품을 받는다라면 그 수요가 대취된다라면 과연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 효과가 클 것이냐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리하자면 너무 큰 기대는 좀 필요고 좀 저야 네네네.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 중에 뭐 특례품에 대한 어떤 제안, 뭐 아이디어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지역에서 이제 농특산품 외에 뭐 여러 가지 특례품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말씀 중에 한두 가지 더 나오긴 했습니다. 어떤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 답례품 관련해서 결국 예, 그, 이전 의원님. 그 이제 충북도에서 여론조사한 것도 그렇고 타 지역에서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그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어떤 상품 그 형태가 있어요. 답례품이. 다르겠죠? 예. 근데 이제 대체로 기부금 전체 기부금 모금하고 약간 좀 비슷한데요. 40, 50대 같은 경우는 복지와 관련된 이런 것을 선호하고 60대 이상들은 어쨌든 지역 고향에 대한 그런 물품에 대한 선호도가 좀 많고요. 20, 30대들은 환경과 관련된 그 어떤 그런 물품이든 뭐든 네. 이런 이제 기부가 좀 많은 편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리고 그 얼마 한 6, 70%가 10만 원 정도를 내겠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10만 원을 내고 10만 원을 돌려받고 더하기 33만 원의 이제 어떤 답례품을 받게 되는 이런 형태니까 13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좋은 일도 하고 예, 가치상으로. 답례품도 예. 받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3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이 제일 많으니까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3만 원짜리 상품들을 내는 거를 쭉 보니까 이게 좀 마땅하지가 않은 예.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차별성 있는 상품을 만들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일본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곳을 막 이렇게 주시해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마케팅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같은 제품을 다른 상품, 다른 스토리를 입혀서 상품 가치를 높이는 이런 방식을 결국은 취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래서 획기적인 답례품은 없다. 네네. 획기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거를 좀 잘 눈여겨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예, 조금 좀 보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10만 원까지 100%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10만 원까지 하는 기부 의사는 많았고 그렇다면 답례품이 3만 원에 한계가 될 거라고 얘기들을 예. 많이 하시는데요. 안행부에서도 이런 차원들 때문에 마일리지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을 해서 답례품을 한꺼번에 받는 그런 제도 같은 네네. 것들도 있다는 보완 말씀 좀 드리고요. 답례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결국엔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분은 그 지역민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해달라거나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감히 올렸는데요. 그 지역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그 지역민이다. 그렇다면 답례품에 대해서도 그 지역민들이 고민해 보시는 게 제일 좋다. 예. 그래서 저는 공무원과 민간 사이에 여러 이제 협동조합이라든지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런 중간 조직들을 얼마나 더 활용을 해서 차별화된 아이템을 만드느냐. 예컨대 벌초도 그렇지만 방과 후에 아이들을 뭐 쿠폰으로 해서 대신 돌봐주고 돈을 받는 그런 거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그런 어떤 편지를 대신 써주고 심부름을 대신해주는 아주 마이크로하지만 차별화된 예. 것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아이템은 지역의 중간 조직에서 발굴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구 노력이 제일 먼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홍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기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홍보의 방식을 레거시 미디어하고 그다음에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방식으로 딱 정해져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대1 마케팅이라든가 카톡이나 이런 1대1로 하는 것을 다 막아놓은 상태의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규제가 이게 이제 규제인 거죠. 문제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기업도 모금에 참여할 수 없고요. 개인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런 한계가 또 있는데 네. 생각해 보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업 파업이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기업의 특혜를 줄 의료 때문에 아마 그렇죠. 예, 그렇게 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나왔는데 기업의 요구를 후원금까지 냈는데 이렇게 어떤 부탁을 외면하기가 쉽지가 않지 쉽지 않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면들을 이제 고려를 한 방안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홍보 방법도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작은 지자체에서 큰 언론사들에게 광고할 수 있냐는 겁니다. 큰 서울시나 경기도나 이런 데는 하겠죠. 네네. 문제는 이제 거기서 차이가 좀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자체에서 소규모 지역일수록 개별적 관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못하게 되어 있으니 예. 이거 좀 답답한 측면들이 없지 예. 않으나 어쨌든 이것은 기존의 상태에서 어떻게 기존의 어떤 관행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던 기존의 지자체에서 하던 홍보 방식들을 총발현을 할 것인가 이것도 네. 굉장히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거 네.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지금 듭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규제 얘기가 다시 나왔는데요. 고려가 많은 만큼 결국은 규제가 많아진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좀 더 홍정근 교수님. 아까 이제 답례품 말씀이 계셔서 네, 일단 더 답례품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병군에서도 22종의 답례품을 이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다고 해요. 예. 물론 모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선정이 됐겠지만 농특산물이 8종 그리고 제조품이 14종 그리고 기타 2종에 22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답례품을 선정해놓고 물론 그 생산자나 이런 제조자한테 이익을 주는 건 좋지만 이것을 다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이제 네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품목 하나하나에 다 어떤 가치를 담아낼 수가 있을까 또 이런 걱정. 아까 마일리지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 또 이렇게 기부를 했을 때에 거기 30%는 4만 5천 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줘야 되는데 네. 그런 답례품을 그럼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네. 정말 특별화할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예.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답례품이 이제 농특산품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 이제 생산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냐, 뭐 이런 공급 체계 이런 것도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뭐 몇 가지 품목 그냥 하지 이런 자세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 관련해서 이제 제가 좀 아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조금 더 네, 예, 바로 네. 더 듣겠습니다. 예. 규제는 정말 좀 잘못된 게 참 너무나 많습니다. 당초에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 발의할 때는 그런 조항이 안 들어갔었어요. 그러고 상임위원회에서 잘 통과됐는데 법사위원회에서 사실 한도액도 500만 원으로 정하고 예. 이런 규제를 많이 해놓음으로 인해서 당초의 법 취지와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이런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금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아까도 이광희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마음 놓고 홍보할 수도 없고 또 뭐 이 카톡이나 서신이나 동창회나 향후회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장학금 같은 것도 보면은 이 법인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법인도 규제를 해놨지. 개인도 사실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뭐 5억까지도 하고 싶은데 이걸 네. 500만 원으로 정해놓았으니 네. 그걸 다 따져도 사실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면은 10만 원 기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3만 원 손해를 보는 그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 그래서 좀 크게 기부할 수 있는 길을 예. 좀 열어놔야 되겠다. 이제 이런 제도는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들께서 네네. 이제 시행하면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윤 부장님. 예, 몇 번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안행부의 입장이 충분히 고민이 됐다고 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합니다만 이 법의 시스템들을 보면 거의 정치자금법과 거의 관련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진 체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 이미 이 법에 대한 개정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법을 개정할 수 없다면 이 제도적인 틀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네네. 된다고 보고요. 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와중에도 예컨대 자매 결혼한 중앙과의 어떤 교류들 이런 어떤 기존의 네트워크를 얼마나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지 이 장기적인 흐름들은 그 흐름대로 두고 네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이런 불만을 우리 지역만 갖는 게 아니라면 예. 우리와 비슷한 어떤 강원도라든지 전라북도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어떤 공감대를 가져가지고 협회를 만들고 단체를 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네네. 제도적으로 틀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우선시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잠깐 덧붙이면 네네. 말 그대로 국도 균형 발전의 절박함으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정치인들의 정치자금법에 규제를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상한제도 생기고 네, 아까 많은 나왔죠? 규제, 예, 그런 부분을 사실은 출마자들은 상시 기부가 안 되거든요.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상시 기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규제의 틀을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규제를 만들었다면 그 틀은 반드시 깨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틀이 깨졌을 때 고향사랑 기부제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제도가 처음에 일본에서 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일본 관련된 얘기들도 좀 몇 번 나왔습니다. 일본 사례에서 벤치마킹 할 점이 혹시 더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것도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예. 일본은 이제 고향 납세 제도라는 거 하고 거기는 지방세의 주 재원인 주민세를 이제 자치단체 간에 이전을 통한 수수 재원으로 다 이렇게 활용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소득세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이제 공제해 줌으로써 그것을 이제 수직적으로 받아서 지자체에서 이제 쓰게 되는 것인데 네. 이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좀 더 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네네. 그래 그런 것이 착오가 발생하면 빨리빨리 그것을 대응하고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은 아까 이광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자체의 어떤 그 순위가 나오고 실적이 나오고 하면은 굉장히 당황하고 아마 공무원들이 네네네. 몸달할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그 민간의 웹 플랫폼 중심으로 해서 웹사이트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운영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또 공감하고 또 투명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같이 이제 기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시행 초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우리도 점차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예. 좀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 성공한 사례들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우리 것으로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제일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곳이 사가현이라는 곳이 CSO 제도라는 걸 하는데 이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영리 단체가 보급 프로그램과 답례품을 기획을 해서 그 사가현에 제안을 하면 사가현은 그 단체의 기획안을 검토해서 승인해주고 그 단체는 사가현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 거버넌스를 충분히 잘 활용하는 방법이죠. 전 이제 그리고 그 우리나라 법령에서도 지정 기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거를 저는 그러니까 모금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잘 하면 되는데 예컨대 시네마현의 운남시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검진 돌봄 서비스를 해서 그 이제 출향민들의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나오고 부모님들이 고향에 계시지 네네. 않습니까? 고향의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한다거나 야마구치현의 우베시 같은 경우는 대학과 연계해서 청년들이 그 지역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어떤 그 유출 방지를 위한 이런 사업들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예. 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 이런 방식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부금 사용처를 지정한다는 얘기죠. 예, 이번 법령에 보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모금할 것인가, 어떻게 답례품을 줄 것인가도 예. 중요하지만 또 그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예, 예. 것을 좀 공유하면서 서포터즈들이 같은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서포터즈를 내부에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로 돈을 좀 줬으면 또 뭐 피해가 나면 뭐 했으면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제2의 홍보가 될 수 있다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 식으로 계속 그 거버넌스를 강화시켜 나가는 형태로 해야지만 이 전략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김 부장님. 예, 도 차원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깊죠. 그 도 자체도 해야 되고 시군을 보면 사실은 격차가 되게 큽니다. 예. 잘하는 데와 못하는 데 이거를 갖다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고민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는 게 제일 현안이 될 거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얼마나 투명하게 가느냐. 사실은 이게 지자체의 입장에서 지자체의 답례품을 납품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권리가 될 수가 있고 네네. 또 사업이 특혜로 번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객관적인 투명성을 담보하느냐. 법에서도 제일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지금부터 좀 미리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거꾸로 일본도 이것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무리 발언 이제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좀 짧게 부탁드리겠고요. 황 부회장님부터 듣겠습니다. 네. 충북의 성장과 발전은 충북인들에게 큰 자랑입니다. 170만 출향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고향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고향 사랑 기부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정문 교수님 마지막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이제 자연 감소되고 지역 지방 소멸이 압박이 점점 가중되는 이 시기에 이런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법률안이 이제 마련이 돼서 이제 시행하는 초기 단계이지만 아까도 다들 말씀하셨지만 가장 그 선발적으로 어떤 그
센스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냐에 따라서 많은 승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이러한 그 사례도 많이 연구하고 네. 또 발전 방안을 또 강구하고 또 가능하다면은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해서 그 속에서 뭔가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좀 조언하고 싶습니다. 네. 이전 의원님. 네. 그 고향사랑 기부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그 원론적인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인구 소멸이나 혹은 균형 발전이나 이 지방자치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절박함 때문에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개척해서 스스로 이런 그 위기 상황을 돌파를 하자는 의미에서 생긴 그런 제도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좀 잘 준비하고 그러니까 공무원 한 사람에게 밀어두는 게 아니라 좀 그 지역 사람들이 함께 왜 그러냐면 답례품도 준비 잘하면은 지역 농산물을 생산을 하거나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번 기회에 좀 다 같이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무원들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임 부장님.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6만 5천 원까지 기부를 하면 결코 손해를 보지 않겠더라고요. 그리고 10만 원 하면 10만 원에 3만 원 답례품 13만 원에 이기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북과 청주를 뺀 어디 할까는 좀 고민 중인데요. 물론 충청북도에 할 텐데 좀 이렇게 심플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내년 1월 1일 날 반드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분 토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향사랑 기부제 이제 곧 시행이 됩니다. 기부자도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치열한 고민 그리고 꼼꼼한 준비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